할머니, 혹시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저기 카운터에 있는 분이요. 총각, 무슨 일 때문에 그래? 할머니, 저 사람 이름 최리아가 아니에요. 최리아는 가짜 이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물으면 늘 놀라요. 그런데 저는 그저 웃죠. 평생 차를 만들고 마시며 살았거든요. 차는 사람을 늙지 않게 해준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운영하는 곳은 해진다원이라는 작은 찻집입니다. 건물 1층은 손님들이 차를 마시는 공간이고 2층은 제가 직접 차를 만드는 공방이에요. 이 건물은 제가 30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산 곳입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죠. 그래서 이 건물은 제게 그냥 부동산이 아니에요.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2층 공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자 은은한 녹차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어제 덮어둔 잎들이 밤새 향을 품고 있었거든요. 저는 찻잎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지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온도와 습도, 그리고 시간. 모든 것이 정확해야 좋은 차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윤서가 어제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들뜬 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뜻이겠죠. 윤서는 41살입니다. 늦은 나이죠. 그런데 이 녀석은 평생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업답게 컴퓨터와 숫자만 들여다보며 살았거든요. 착하고 정직한 건 좋은데 세상 물정을 너무 모릅니다.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게 때로는 걱정이에요. 저녁 6시쯤 윤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려왔죠. 엄마, 소개할게요. 최리아예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윤서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소개도 아니고 바로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다니. 리아라는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세련됐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베이지색 코트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옷 하나하나가 값이 나가 보였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화장은 옅었지만 품위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리아라고 합니다. 윤서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말투는 우아했고 웃는 모습도 단아했어요. 어서 와요. 앉으세요. 저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1층 찻집 안쪽 자리에 앉히고 차를 준비했죠. 손님에게 대접할 때 쓰는 백자 찻잔을 꺼냈어요. 조선 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찻잔입니다. 골동품상에서 어렵게 구한 거예요. 리아는 찻잔을 받아들며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찻잔 정말 아름답네요. 백자 특유의 은은한 색감이 일품이에요. 그녀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마치 감정사처럼 세심하게 살피는 눈빛이었어요. 미술품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미술경매 관리자로 일했거든요. 이런 전통 도자기들을 자주 다뤘어요. 리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찻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죠. 벽에 걸린 고가구들, 선반 위의 다기들, 하나하나 눈으로 훑는 게 느껴졌어요. 윤서 씨가 어머님께서 평생 이 찻집을 가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의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그 말이 편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윤서는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리아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교양도 있고 똑똑하고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윤서 씨가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리아가 윤서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요. 윤서를 바라보는 눈빛에 온기가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뭔가 차가운 게 있었어요. 마치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죠. 저는 슬며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회사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리아 씨가 미술품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의뢰를 하러 왔거든요. 윤서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윤서 씨 일하는 모습 보고 반했어요. 정말 성실하고 꼼꼼하시더라고요. 리아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리아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말도 예의 바르게 했고 제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윤서를 대하는 태도도 다정했죠. 그런데 묘하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 9시쯤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찻집에 남아 정리를 했어요. 리아가 사용했던 백자 찻잔을 씻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찻잔을 바라보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가격을 매기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보는 눈도요. 저는 찻잔을 선반에 올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아들이 늦게나마 좋은 사람 만났다고 기뻐해야 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서였어요. 엄마, 리아 씨 괜찮죠? 마음에 드셨어요? 응, 좋은 사람 같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목소리가 너무 행복해서 차마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평범한 가을밤이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리아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요. 혹시 제 착각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예감이었죠.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윤서와 리아는 석 달 뒤 결혼하기로 했어요. 리아는 자주 찻집에 들렀습니다. 윤서가 퇴근하기 전에 먼저 와서 저를 도와주겠다며 이것저것 거들었죠.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어머님, 찻잔 정리 도와드릴까요?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녀가 편하지 않았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리아가 평소보다 일찍 찻집에 왔어요. 어머님, 오늘 손님이 별로 없으시네요.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찻집 안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층 공방에서 찻잎을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리아가 1층에서 뭔가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리아는 선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찻주전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주전자는 남편이 생전에 만든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거든요. 남편은 도예가는 아니었지만 취미로 도자기를 만들곤 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만든 게 바로 그 찻주전자였습니다. 형태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조금 삐뚤고 손잡이도 어색했죠. 그런데 그게 제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리아 씨, 그거.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아의 손에서 주전자가 미끄러졌어요. 아니, 미끄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녀가 주전자를 비틀어 잡으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거리요. 그리고 그대로 손을 펼쳤습니다. 콰르르릉. 주전자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딱딱한 나무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뚜껑, 손잡이, 몸통 모두 깨져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리아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주우며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완벽한 사과의 표정이었죠.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연기라는 걸요. 방금 전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주전자를 비틀어 잡으며 일부러 떨어뜨린 것도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리아 씨, 지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너무 미안해요. 리아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달랐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차갑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윤서는 바닥에 무릎 꿇은 리아를 보고 놀랐습니다. 윤서 씨, 제가 큰일 냈어요. 어머님 찻주전자를 떨어뜨렸어요. 리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연기였어요. 윤서는 황급히 리아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리아 씨. 실수할 수 있죠. 손 안 다쳤어요? 그리고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괜찮죠? 물건은 또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윤서야, 그게 아니라. 엄마, 리아 씨도 미안해하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윤서야, 그 주전자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너도 알잖니. 내 아버지가. 알아요, 엄마. 그래도 이미 깨진 걸 어떡해요. 리아 씨한테 계속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윤서는 리아를 감싸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될 사람을 편들면서요. 리아는 윤서 뒤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눈가는 촉촉했어요. 그런데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만 볼 수 있는 각도로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는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골라서 부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앞에서 완벽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보상할게요. 리아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상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네, 비슷한 주전자를 구해드릴게요. 제가 미술품 경매 쪽 일했으니까 좋은 거 찾아드릴 수 있어요. 리아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 리아 씨가 미안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말해요? 윤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눈빛이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윤서야, 넌 모르는 거야. 뭘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리아 씨한테 왜 그러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이미 리아 편이었으니까요. 저 먼저 갈게요, 윤서 씨. 어머님께 정말 죄송해요.
리아는 눈물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서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리아를 따라 나갔어요. 찻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깨진 주전자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손가락 끝에 날카로운 파편이 찔렸어요.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거든요. 남편이 만든 주전자였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이었습니다. 형태는 삐뚤어도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주전자로 매일 아침 차를 우렸어요.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없습니다. 조각들을 모아서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작은 파편들 뿐이었어요. 다시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슬픔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어요. 공포였습니다. 리아는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 눈앞에서 주전자를 비틀어 잡고 입꼬리를 올리며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연기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저를 시험한 걸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더 무서운 건 아들이었습니다. 윤서는 리아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제 말은 듣지도 않았죠.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파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리아는 제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당신이 뭘 해도 소용없다는 메시지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서였어요. 엄마, 리아 씨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엄마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사과 좀 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답할 기력이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찻집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리아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깨진 주전자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지만 놓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주전자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리아는 여전히 찻집에 자주 왔어요. 그리고 더 친절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녀를 피했지만 윤서가 중간에서 계속 둘을 붙여놓으려 했어요. 엄마, 리아 씨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어요. 좀 풀어주세요. 아들은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리아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머님께 선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선물이요? 네, 닭이 세트요. 깨진 주전자 대신은 안 되겠지만 어머님 찻집에 어울릴 만한 예쁜 걸 같이 골라보면 어떨까 해서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요. 제발 한 번만 시간 내주세요. 윤서 씨한테도 허락받았어요.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거든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윤서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에 백화점에서 만났습니다. 리아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나왔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했고 화장도 단정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세련된 모습이었죠. 어머님, 이쪽이에요. 리아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백화점 6층 생활용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리아는 도중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여기 들러도 될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리아가 가리킨 곳은 8층 미술품 전시관이었습니다. 미술품 전시관이요? 네, 오늘 경매 전시회가 있거든요. 잠깐만 둘러보고 갈게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닭이 세트를 사러 왔는데 왜 미술품 전시관에 가자는 걸까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리아는 이미 제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고 있었거든요. 8층에 도착하자 넓은 전시관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유리 케이스 안에는 도자기와 골동품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조명이 은은하게 비춰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리아는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날카로움이 그녀의 눈에서 번뜩였습니다. 와, 이거 정말 좋은 작품이네요. 리아는 한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추상화였어요. 저는 미술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색깔만 화려하다고 생각했는데 리아는 달랐습니다. 이건 이중섭 화풍을 따라 한 건데 붓질 보세요. 원작자의 감정선을 정확히 재현했어요. 리아는 그림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전문가처럼요. 리아 씨, 미술에 대해 많이 아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 네. 제가 미술 경매 관리자로 일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작품들 많이 다뤘거든요. 리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마치 방금 자기가 너무 많이 말했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요. 우리는 계속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리아는 작품 하나하나를 정말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혼잣말로 가격을 추정했습니다. 이건 최소 3천만 원은 하겠는데요. 저 도자기는 5억 정도?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리아가 작품을 보는 눈빛이 너무 탐욕스러웠거든요.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돈을 세는 눈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전시관 한쪽에서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중년 남자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매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똑똑히 봤습니다. 리아 씨, 제가 불렀습니다. 리아는 여전히 작품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깨가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리아 씨 알아요? 누구요? 리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싹 무표정이었어요. 방금 저기 있던 남자요. 경매회사 직원 같던데 리아 씨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갔어요. 제 말에 리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리아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거든요. 웃음도 친절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가운 가면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건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아는 곧바로 다시 웃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리아 씨를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피하듯이 가버렸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리아는 웃음을 유지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저렇게 놀라서 도망갔을까요? 글쎄요. 바쁜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리아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리아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 사람 아는 사람 맞죠? 어머님. 리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이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마치 경고하듯이요. 저는 팔을 빼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착각한 모양이네요. 더 이상 물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리아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어머님, 닭이 세트 보러 갈까요? 리아는 다시 밝게 웃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은 없었다는 듯이요. 우리는 6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생활용품 매장에서 리아는 비싼 닭이 세트를 골랐어요.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거 어때요, 어머님? 찻집에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너무 비싼데요. 괜찮아요. 제가 사드리는 거니까요. 리아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술 경매 관리자 월급이 이렇게 좋나? 100만 원짜리 선물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게 이상했어요. 닭이 세트를 받아들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같이 나와요. 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8층 전시관에서 봤던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피가 쏙 빠진 얼굴, 떨리는 입술, 도망치듯 사라진 모습, 그리고 리아의 표정이요. 완벽한 가면이 잠깐 벗겨진 순간, 그 차가운 눈빛. 리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왜 리아를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요? 찻집에 도착해서 닭이 세트를 내려놨습니다. 윤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리아 씨가 선물 사드렸다며요? 고마워하셨어요? 응. 엄마, 리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죠? 이제 좀 마음 푸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리아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고립되고 있었어요. 아들은 리아 편이었고 저만 혼자 의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리아에 가면 뒤에 뭔가 어두운 게 숨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밝혀내야 한다는 걸요. 손에 든 찻잔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늘 본 그 남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백화점 사건 이틀 뒤였습니다. 찻집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리아가 선물한 닭이 세트를 교환하기로 했거든요.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리아가 직접 배송 신청을 해뒀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배달 기사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검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죠. 여기 사인해 주세요. 남자가 단말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사인을 하고 택배 상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남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말기를 든 채 제 뒤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이 찻집 안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카운터 위에 놓인 리아의 명함을 보고 있었죠. 저기요?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기.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최리아라는 분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저 리아가 아니에요. 남자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이전 이름은 이연지예요. 최리아는 개명한 거예요.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단말기를 떨어뜨릴 것처럼요. 저는 남자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리아를 아니, 이연지를 아세요? 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이 사람 때문에 제 인생 망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남자를 찻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의자를 권하고 차를 따라줬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찻잔만 붙들고 있었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태진이에요. 중고 미술품 감정샵에서 일했었습니다. 일했었다고요? 네, 지금은 폐업 위기예요. 빚만 남았죠. 태진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이연지, 아니 리아를 만난 건 2년 전이었어요. 그녀는 미술품 투자 컨설턴트라고 소개했습니다. 고가 작품 감정과 매입을 도와준다고 했죠. 태진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문 지식도 많았고 인맥도 넓었거든요. 그녀가 소개해준 작품들은 정말 가치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제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그림 3점, 도자기 5점, 총 2억 원이었습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다 위조품이었습니다. 위조품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네. 정교하게 만든 가짜였어요.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요. 저는 진품이라고 믿고 돈을 다 쏟아부었죠. 그리고 리아는 그 돈을 챙겨서 사라졌습니다.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빚쟁이가 됐어요. 샵도 문 닫게 됐고 신용도 다 잃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지금은 배달일로 근근히 살고 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완벽했어요. 친절하고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연기였어요. 저를 이용해서 돈만 뺏어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혼자 그런 일을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뒤에 공범이 있어요. 도현욱이라는 남자예요. 도현욱? 네. 고급 미술품 위조 전문가예요. 실제 미술계에서도 문제가 돼서 잠적한 적 있는 사람이에요. 리아는 그 사람과 짜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태진의 말에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리아는 전문 사기꾼이란 말인가요? 네, 맞아요. 저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들 숨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요. 태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신고 못했어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리아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계약서도 문자도 모든 걸 깔끔하게 지웠죠. 저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리아가 사기꾼이라니. 그것도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뺏는 범죄자라니. 지금 그 사람과 어떤 관계세요? 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아들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태진이 소리쳤어요. 그 사람 정말 위험해요. 지금 당장 아드님한테 말씀하셔야 해요. 이미 말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안 믿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아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죠. 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리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완벽하게 속여요. 저도 그랬거든요. 끝까지 믿었어요. 배신당할 때까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찾으셔야 해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리아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런데 도연욱은 달라요. 위조 작업을 하려면 작업실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찾으면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죠? 리아를 미행하세요. 그녀는 반드시 도연욱을 만날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면 돼요. 태진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도 돕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윤태진, 중고 미술품 감정, 폐업 위기라고 했던 그 샵의 명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심하세요. 리아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태진은 찻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리아는 사기꾼이었어요. 그것도 전문 범죄자였죠. 그런데 제 아들은 그녀와 결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거리는 어둠 속으로 잠기고 있었죠.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리아를 미행하겠다고요. 증거를 찾아내겠다고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할 시간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태진을 만난 다음 날부터 저는 리아를 지켜봤습니다. 윤서 몰래요. 리아는 일주일에 서너 번 찻집에 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거든요.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리아가 찻집을 나서는 걸 봤어요. 평소보다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코트를 걸치고 뒤를 따랐죠. 리아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같은 칸에 올라탔어요. 그녀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섰습니다. 30분쯤 지나 리아가 내렸어요. 낯선 동네였습니다. 골목이 좁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죠. 리아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리아가 멈춘 곳은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껴 있었어요. 영업하는 곳처럼 보이지 않았죠. 리아는 갤러리 정문이 아니라 옆쪽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골목 끝에 창고 같은 문이 있었습니다. 리아는 문을 두드렸고 곧 문이 열렸어요. 저는 건물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문 안에서 남자가 나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였어요. 검은색 터틀넥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태진이 말했던 도연욱일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남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심해야 해서요. 요즘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주시해요. 리아의 목소리였어요. 찻집에서 듣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 할머니 까다롭나 봐? 네, 생각보다 눈치가 빨라요. 그런데 괜찮아요. 곧 결혼하면 끝이에요. 리아가 웃었습니다. 싸늘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켰죠. 이번 거는 확실해?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오래 쉬었잖아요. 이번 거는 큰 건물 하나만 넘기면 큰 돈이에요. 리아의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건물이라니. 제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그 할머니 건물이 꽤 가치 있다며? 위치도 좋고
네, 30년 전 도자기 작품 원형틀도 있어요. 그것만 팔아도 억 단위예요. 리아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도자기 원형틀이요. 그건 남편이 평생 모았던 거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찻잔과 주전자의 원형틀이었어요. 미술관에서도 탐낼 만한 것들이었죠. 남편은 그것들을 제게 맡겼습니다. 언젠가 박물관에 기증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리아는 그걸 팔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눈치 못 채? 윤서 씨요? 그 사람은 바보예요. 제가 뭘 해도 못 알아챌 거예요. 리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보라니. 제 아들을 바보라고 했습니다. 좋아. 그럼 계획대로 진행해. 결혼하고 나서 건물명에 이전받고 원형틀 팔고 그 다음엔 사라지는 거죠. 이혼 서류 던지고 끝내면 돼요. 리아의 목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조심해. 이번 거는 실패하면 안 돼. 알아요. 걱정 마세요. 리아와 도연욱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리아의 진짜 목적은 윤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도자기 원형틀이었죠. 윤서는 그냥 수단이었습니다. 건물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믿는 여자한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제 윤서한테 보여줘야 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알게 되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핸드폰 속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리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보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태진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가 될까요? 충분해요. 그런데 윤서 씨가 믿을까요? 태진의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리아를 너무 사랑했어요.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리아가 직접 범행을 저지르는 걸 잡아야 해요. 그래야 아들이 믿을 거예요. 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흥신소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부탁드려요.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리아가 찻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리아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공방의 도자기 제작 기술이요.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대요. 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문화재요? 네, 제가 아는 문화재청 관계자한테 어머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30년 동안 전통 방식으로 차를 만드셨고 조선시대 원형틀까지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리아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예비 등록 심사 서류예요. 어머님께서 신청하시면 문화재 지정을 검토한대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겉보기엔 그럴듯했습니다. 문화재청 로고도 박혀 있었고 담당자 이름도 적혀 있었죠.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이게 가짜라는 걸요.
정말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저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네, 절차상 공방 건물과 기물 소유권을 임시로 이전해야 한대요. 리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소유권을요? 네, 심사 기간 동안만이에요. 문화재청에서 건물과 기물을 직접 관리하는 게 원칙이래요. 그래서 명의를 임시로 바꿔야 한대요. 리아는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제 이름으로요. 리아가 웃었습니다. 제가 신청 대리인이거든요. 절차상 대리인 명의로 등록해야 한대요. 심사 끝나면 바로 돌려드릴 거예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완벽한 사기였어요. 리아는 제 건물과 원형 틀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문화재 지정이라는 달콤한 미끼로요. 어떠세요, 어머님?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리아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남한테 넘기는 게 좀... 어머님, 저 남이 아니잖아요. 곧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시일 뿐이에요. 리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느꼈어요. 차가웠습니다. 윤서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서 씨는 이미 찬성했어요. 어머님만 동의하시면 돼요. 리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진행해 볼게요. 정말요? 리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리아 씨를 믿어볼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아는 기뻐하며 서류를 챙겼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언제 절차를 진행하면 되죠? 다음 주 화요일에 문화재청 담당자 만나러 가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갈게요. 알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아는 곧 찻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리아가 미끼를 물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준비할게요. 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와 태진은 준비했어요. 태진이 아는 흥신소 직원들과 함께 가짜 문화재청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빌렸고 책상과 의자, 문화재청 현수막까지 준비했죠. 그리고 곳곳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이 정도면 완벽해요. 흥신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리아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리아는 자기가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자만하는 사람은 함정을 못 봐요.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오전 10시에 리아가 찻집으로 왔어요.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과 원형틀 목록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긴장되시죠? 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부러요.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문화재청 지역심사국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이 있었습니다. 리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흥신소에서 섭외한 배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리아입니다. 리아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남자가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서류 가져오셨죠? 네, 여기 있어요.
리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남자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 했습니다. 건물 상태도 좋고 원형틀 목록도 훌륭하네요. 그럼 문화재 지정 가능할까요? 리아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명예 이전이 선행돼야 해요. 네, 알고 있어요. 리아는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서명하시면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서류 위에 펜을 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리아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거 가짜죠? 리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서류, 이 사무실 다 가짜예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리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저는 리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진짜 이름은 이현지죠. 그리고 도현욱이랑 짜고 사람들 속여서 돈 빼앗는 사기꾼이에요. 리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어요. 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만해요, 이현지 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리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면이 벗겨진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리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어요.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한 분을 더 초대했어요. 뭐라고요? 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2명의 남자가 더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마른 체구에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도현욱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은 흥신소 직원이었죠. 도현욱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리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욱 오빠, 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현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리아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리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아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요. 윤서한테 전화했어요. 곧 올 거예요. 제 말에 리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서가 들어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 오라고 리아 씨? 윤서는 리아를 보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야, 여기 앉아. 저는 아들을 제 옆에 앉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윤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녹음 파일이야.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리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너무 오래 쉬었어. 이번 거는 큰 건물 하나만 넘기면 큰 돈이야. 그 할머니 건물이 꽤 가치 있어. 30년 전 도자기 작품 원형틀도 있다지. 윤서 씨요? 그 사람은 바보예요. 제가 뭘 해도 못 알아챌 거예요. 윤서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윤서가 리아를 돌아봤습니다. 리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건물명에 이전받고 원형틀 팔고 그 다음엔 사라지는 거죠. 이혼 서류 던지고 끝내면 돼요.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아 씨 이게 무슨... 윤서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리아는 처음부터 너를 속였어. 내가 아니라 우리 건물이 목적이었어. 그럴 리 없어요. 리아 씨가 그럴 사람이...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태진은 자신의 경험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리아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얼마나 정교하게 사기를 쳤는지요. 리아의 진짜 이름은 이연지예요. 전문 사기꾼입니다. 태진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가 도연욱이에요. 리아의 공범입니다. 흥신소 직원이 도연욱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도연욱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말해봐요. 흥신소 직원이 도연욱을 쿡 찔렀습니다. 도연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사실이에요. 리아랑 저는 몇 년 전부터 같이 일했어요. 미술품 위조로 사람들 속이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리아 씨, 이게 정말이에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아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이었죠. 맞아요. 리아가 말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다 계획이었어요. 당신을 만난 것도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요. 리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윤서가 울먹였습니다. 돈 때문이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리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건물이 탐났어요. 그리고 그 도자기 원형 틀도요. 그것만 팔면 최소 3억은 받을 수 있거든요. 리아의 말에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아 씨,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요? 그건 당신 혼자만의 감정이에요. 리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당신은 그냥 일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죠. 윤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윤서는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괜찮아, 윤서야.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10분쯤 지나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연지 씨, 도연욱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리아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서 있었죠.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리아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며느리 잃었잖아요. 리아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리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어요. 사무실에는 저와 윤서, 그리고 태진만 남았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너무 한심했죠? 아니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사랑했을 뿐이야. 잘못한 건 리아야.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엄마를 의심하고 리아만 믿고.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시 시작하면 돼.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태진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복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태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죠. 리아 때문에 잃은 걸 되찾아야 해요. 태진의 눈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내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윤서와 함께 찻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엄마,
한참 만에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2층 공방으로 올라갔어요. 찻잎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리아는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상처받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켜냈습니다. 제 건물을, 남편의 유산을, 그리고 아들을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별이 빛났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도감과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싸움은 끝났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리아가 체포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그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매일 문 앞에 음식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가는 퀭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조금 살아있었죠. 엄마. 윤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윤서야. 저는 다가갔어요.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그래, 같이 하자. 그날 오후 저는 윤서를 2층 공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도자기 틀 앞에 아들을 앉혔어요. 이거 해볼래? 제가 물었습니다. 도자기요? 응. 내 아버지도 힘들 때마다 흙을 만졌어.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했거든. 저는 찰흙 한 덩이를 윤서 앞에 놨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찰흙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빚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금씩 찰흙을 눌렀습니다. 돌리고 다듬고 또 빚었어요. 1시간이 지나자 작은 찻잔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삐뚤고 어설펐지만 윤서는 웃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잘했어, 윤서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부터 윤서는 매일 공방에 올라왔어요. 아침마다 찰흙을 빚었습니다. 처음엔 찻잔만 만들었어요. 그러다 주전자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었죠. 손끝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질 때마다 윤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이거 신기해요. 흙이 이렇게 단단해지는 게요. 그래. 흙은 부서져도 다시 빚으면 더 단단해진단다. 제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진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서 와요, 태진 씨. 저는 태진을 맞이했습니다. 태진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제가 다시 감정샵을 열었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작은 선물 가져왔습니다. 태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백자 찻잔이 들어 있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제 샵에 어머님 작품 좀 전시하고 싶어요. 찻집 홍보도 되고 저도 좋은 작품 보여줄 수 있잖아요. 태진의 제안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날부터 태진은 자주 찻집에 왔어요. 제 작품을 가져가서 샵에 전시했고 손님들한테 소개했죠. 그리고 윤서와도 친해졌습니다. 둘은 종종 공방에서 함께 작업했어요. 태진은 윤서한테 도자기 감정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윤서는 태진한테 데이터 분석을 가르쳐줬죠. 윤서 씨, 이 찻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태진 씨. 형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윤서와 태진을 공방으로 불렀어요. 오늘은 특별한 걸 만들어 볼 거야. 뭔데요, 엄마? 내 아버지가 만들었던 찻주전자. 그걸 다시 만들어 보자. 제 말에 윤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리아가 깨뜨린 그거요? 응. 이번엔 우리 셋이서 같이 만드는 거야. 저는 차를 글 준비했습니다. 윤서와 태진도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함께 차륵을 빚었습니다. 제가 몸통을 만들면 윤서가 손잡이를 붙이고 태진이 뚜껑을 다듬었어요. 손끝에서 주전자가 천천히 완성됐습니다. 다 됐어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주전자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만든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매끈했고 균형도 잘 맞았죠. 하지만 온기는 똑같았어요. 엄마, 윤서가 불렀습니다. 응?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리아한테 속았던 게 아직도 아프긴 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게 제 끝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그래, 윤서야.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태진도 우리 곁에 섰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리아 때문에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죠.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찻집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새로 만든 주전자로 우린 차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그치? 함께 만든 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윤서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웃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뭘? 흙은 부서져도 다시 빚으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모두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태진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할까요? 우리는 찻잔을 부딪혔어요. 따뜻한 차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찻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는 항상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함께요.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상처는 언젠가 아물게 됩니다. 흙이 부서져도 다시 빚으면 더 단단해지듯 우리도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는 당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